바로 이어서 젊은 과학자 젊은 기업인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수상팀, 그리고 젊은 과학자가 보는 방사선 과학기술의 미래, 젊은 기업인이 보는 방사선 산업의 미래에 대한 발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방사선 기술 활용 창의 융합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수상팀인 엑스런의 아이디어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원대학교 방사선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지도교수 김상호 교수님으로 구성된 엑스런팀의 팀장 주요셉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IoT 기반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피사체 두께에 따른 최적의 방사선 촬영 조건을 제시하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아이디어는 방사선 검사 시 피사체 두께에 따른 정량화된 방사선 촬영 조건 지표가 없어 오히려 피폭 선량이 증가하는 선량 크리프 현상을 해결하고자 초음파 센서로 피사체 두께를 측정하고 IoT 기반으로 정량화하고 객관화하여 최적의 방사선 촬영 조건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방사선 피폭은 소량의 방사선 양으로도 유전적 영향이나 암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는 역치가 없어 확률적 영향을 도입하여 일반인의 자연방사선 변동폭에 해당하는 1mSv/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폭을 가능한 낮게 유지한다는 알랄라 원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 환경에서는 방사선 피폭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고관전압 저관전류 촬영 조건을 설정하는 수동 촬영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가우시안 노이즈가 발생하고 관전류가 낮아짐에 따라 포위성 노이즈가 발생하여 영상의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영상의 대조도가 낮아져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재촬영률이 올라가 오히려 피폭 선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방사선 촬영 조건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자동 노출 제어 장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피사체 두께에 따라 적정 방사선량을 자동으로 설정해 편리한 장점이 있지만 피사체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피폭 선량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수동 촬영 방식이 AEC보다 오히려 피폭 선량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수동 촬영은 피사체 두께에 따라 방사선량을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환자의 피폭 선량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지만 피사체 두께를 직접 측정하고 두께에 따른 방사선 촬영 조건을 직접 설정해야 된다는 점이 불편합니다. 따라서 본 아이디어는 IoT 기반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수동 촬영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피사체 두께에 따른 최적의 방사선 촬영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피사체 두께를 초음파 센서로 자동으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서 피사체 두께 변화에도 동일한 영상 대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고관전압 저관전류 촬영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본 아이디어의 목적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피사체 두께를 BMI 32-40용 바디 플레이트를 활용해 증가시켰고 각 두께에 맞는 관전압과 관전류를 설정해서 영상을 획득했습니다. 이를 바디 플레이트가 적용되지 않은 영상을 기준으로 비교해서 얻은 RMSE와 SSIM 값을 통해서 동일한 영상 대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촬영 조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사체 두께 변화에 따른 관전압 관전류 변화에 대한 관계식을 도출하였습니다.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환자의 두께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하고 획득한 두께 정보를 도출한 관계식에 대입하여 그 값을 원격으로 디스플레이에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의료장치 내부의 개입이 불가능하여 임시 방편으로 만든 장치이며 추후 의료장치 내부의 개입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 결과 피사체 두께 25cm에서는 105kVp 250mAh가 28cm에서는 116kVp 250mAh의 촬영 조건이 기준 영상과 비교했을 때 RMSE와 SSIM 값이 가장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준 영상의 촬영 조건인 80kVp 320mAh와 비교했을 때 피사체 두께는 1cm당 관전압이 3.5%씩 증가하고 관전류는 3.5%씩 감소합니다. 피사체 두께에 따른 관전압 설정은
고관전압 저관전류 촬영 조건 도입 시 기존의 가변관전압 공식이 아닌 2.6 곱하기 두께 더하기 40kVp라는 새로운 가변관전압 공식이 적용돼야 하며 관전류를 20% 감소해야 합니다. 이는 고관전압 저관전류 촬영 조건으로 동일한 영상 대조도를 유지하면서 피폭설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사선 촬영 조건 공식입니다. 본 연구는 복부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신체 부위에도 적용을 해봐야 하고 노이즈를 최적화하지 못했지만 이전 연구에서 BSR 게인 기법을 활용해 노이즈를 최적화한 결과가 있어 본 촬영 조건의 노이즈를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관전압 저관전류 촬영 시 내부 피폭설량을 측정해야 하고 실험은 더욱 자세한 두께에서 진행해야 하며 실제 환자에게 적용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동 촬영을 기반한 고관전압 저관전류 촬영 시스템을 통해서 피사체 두께에 따른 정량화된 방사선 촬영 조건 지표를 제공해 설량 크리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관전압 저관전류 촬영은 피폭 설량을 9에서 55%만큼 감소시킨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객관화된 방사선량을 관리하고 피폭 설량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 시스템을 자동화한다면 방사선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동일한 영상 대조도를 경력에 관계없이 어디에서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아이디어의 제품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자동 노출 제어 장치는 상당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의원급이나 지역 의료기관에는 보유하지 못한 곳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 제품은 AEC보다 약 10배 이상 절감된 가격으로 공급해 피폭 설량을 정량화한다면 대국민 방사선 피폭 설량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아이디어의 촬영 조건에 대한 내부 피폭 설량을 측정한다면 EI 값을 제시해서 방사선량을 최소화할 수 있고 불필요한 피폭 설량 또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발표를 맡은 엑스런 팀의 팀장 주유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 엑스런 대상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젊은 과학자가 바라보는 방사선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전북대학교 심하영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심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젊은 과학자가 보는 방사선 과학기술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개인적인 연구 경험, 방사선 과학기술의 미래,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기반으로 산하경관에 바라는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제 소개를 아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월성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자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의 키즈 오케스트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원자력에 대한 좋은 인식이 대학교 전공 선택에 영향을 주어 전북대학교 양자시스템공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부 과정을 하면서 원자력 환경공단 서포터즈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4학년 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킨스에서 학부 때는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실무 경험을 해볼 수 있었고 학문의 필요성을 느껴 대학원에 입학하였으며 현재까지 방사선안전공학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환경이 미래에 대한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수행한 연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항 항만에서 운영 중인 방사선 감시기의 배경방사선을 전산모사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불법적인 방사선 물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항만에서 방사선 감시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현장의 배경방사선을 기반으로 경보준위를 설정하게 되는데 지역마다 지각 방사능 농도가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지역별 방사선 감시기 운영 현장의 배경방사선을 정밀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국내 감시기 운영 현장 22곳을 직접 방문하여 측정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항만에 방문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사능 재난 시 적색 비상이 발령되면 방사선 비상기획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시됩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의 확대로 인해 구호소와 병원 시설이 EPG 내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해당 대피 시설에 대한 방호 성능 기준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했던 방사능 측정과는 또 다른 방사능 방제와 방호 분야에서 대해서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사선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원전 지역 지자체에서도 주민 대피 훈련과 주민 보호를 위해 체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성자 산란 영상 기법을 이용하여 중입자빔의 비정을 검증하는 기술입니다. 작년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중입자 치료가 도입이 되면서 중입자빔 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중입자 치료에서는 브래그 피크의 선량분포 특성을 사용하는데 환자의 안전과 치료 효과 보장을 위해서는 환자 체내의 빔 비정 결정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빔 비정 검증을 위해 대다수의 기관에서는 감마선 측정 기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성자 측정 기법을 정용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중입자 치료 시 발생하는 2차 중성자를 측정하는 산란 영상 기술을 중입자빔 비정 검증에 적용해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성자 측정에 대한 연구는 새롭게 하는 거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새로운 분야를 경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하면서 제가 느낀 방사선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제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에 AI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학생들은 이러한 기술을 다루는 것에 익숙해 논문 작성과 데이터 분석에도 챗GPT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등장한 챗GPT의 일일 방문자 수는 최근 3천만 명으로 늘어났고 미래에는 저희 생활에 이러한 AI의 적용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은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도구일 뿐 방사선에 대한 근본적인 기술은 대체할 수 없으며 방사선에 대한 기술은 사람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선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사선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방사선 기술을 보유한 인재가 잘 구축된 연구 환경에서 추가적인 AI 툴을 함께 사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방사선 과학기술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연구 환경에 대한 제언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 유지입니다. 2010년 UA 원전 수출로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왔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원전 관련 산업 분야가 성장하게 되었고 유니스트와 전북대 등 다수의 대학에서 원자력 전공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7년도에 탈원전 정책이 발표되게 되면서 국민들이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게 되었고 원자력공학과의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불안과 함께 많은 학생들이 전공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던 5년이 지난 후 22년 다시 친원전 정책이 발표되면서 SMR, 체코 원전 수출 등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는 있지만 탈원전 정책은 학생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어 모두 언제 변할지 모르는 불안감과 함께 예전만큼의 성장과 관심은 어려울 것으로 걱정됩니다. 원자력 방사선 분야의 인재들이 다른 분야로 빠지지 않도록 일관된 정책 시행을 통해 연구 여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지속 가능한 정책 속에서의 석박사 인력 양성 촉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학원 인력 양성 지원 및 R&D 지원입니다. 요즘 다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AI 분야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인력 양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사선 분야에서도 석박사 인재 양성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면 방사선 분야의 질 높은 기술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학교, 지역사회, 연구원들의 교류를 활성화한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연구원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동기부여가 되고 연구원 입장에서는 미래 인재들의 성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경험 많은 인재 채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성 과학자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공계 분야의 여성 연구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OECD 국가 여성 연구원 통계를 보면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 여성 연구원 비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선 분야의 여성 인력 양성 지원과 방사선 관련 기관 내의 여성 전문가와 학부생 교류의 확대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현장의 여성 전문가들과 학부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제적인 협력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학부생들은 미래의 연구 생활에 대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차세대 여성 연구자들을 육성한다면 전반적인 방사선 분야의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리 퀴리의 의지를 이어 사회와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 공학도가 많아지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정리하겠습니다. 방사선 분야의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유지, 석박사 인재 양성 촉진, 여성 과학자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기관, 학교, 연구소, 산업체에서 협력하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수준 높은 방사선 기술을 보유한 인력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미래 기술과 결합하여 방사선 분야에 대한 미래 성장 및 생태계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방사선 생태계를 나무에 비유한다면 학생들은 산학연구원 협력을 통해 조성된 환경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몸통이며 몸통에서 나무 줄기로 갈라져 산업계와 연구계, 학계 등의 나무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젊은 과학자가 바라보는 미래와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재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심하영 학생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젊은 기업인이 바라보는 방사선 산업의 미래에 대해 주식회사 슬라이스마인드 최동혁 대표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최동혁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라이스마인드 대표 최동혁입니다. 네, 저는 이번 포럼에서 발표를 드릴 주제는 방사선 과학과 기술의 미래입니다. 일단 저는 진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젊은 기업가의 시선에서 작성을 좀 해봤습니다. 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저에 대한 소개는 저는 연세대학교 의학과 MPBEL이라는 연구실에 속해 있는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여러 가지 창업 경진대회나 연구를 다방면으로 수행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2016년 알파고의 등장으로 이제 AI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지가 되셨을 텐데요. 그 다음으로는 2017년에 왓슨이라는 온콜로지 쪽에서 방사선 종양학과 쪽에서 종양을 진단해주는 보조 AI도 출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르시는 분 없겠지만 챗GPT라는 AI 생성형 AI 솔루션이 또 발생이 됐고 앞서 발표해 주신 분과 같이 이제 구독자들은 2,400만 명 그리고 하루에 사용자들 3천만 명이 넘는 이제 상당히 많은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수 자체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여러 가지 국내 국제 학회회를 참여한 결과 점점점 AI가 도입되고 AI를 사용하는 기업의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AI가 의료 기술에 접목되기 시작한 이후에 이제 제프리 힐턴이라는 딥러닝을 하시는 이제 분이신데 영상의학 전공의들은 수련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미래에 의사들의 특정한 역할이 AI에 대체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AI의 역할이 의료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희망뿐만 아니라 이미 상용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뷰노나 루닛에서 제공한 이제 사진인데 이제 이미 세종병원에서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는 이제 각각의 뷰노, 루닛에 대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영상 판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도로 노동 집약적이고 전문 인력이 부족이 심각한 이제 의료 분야에서 AI가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하여 의료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를 형성하는 기술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에서는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 정상 장기를 분할하는 방법을 이미 수행을 하고 있고, 회계학과에서는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AR을 이용한 장기 및 종양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평가자마다 다를 수 있는 판독 결과를 재현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밖에도 방사선 과학의 주요 혁신은 AI 기술 적용을 통해서 딥러닝 기술 세분화에 대한 임상적 검증이 충분히 수행되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AI 기술을 적용해서 딥러닝으로 이용한 뼈나이 측정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사선 분야에서의 AI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솔루션은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이제 의료 영상을 찍고 나서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 이제 종양을 진단하게 되는데요. 이제 CT, MRI, 펫 등의 여러 가지 의료 영상을 찍게 됩니다. 그 의료 영상을 자동적으로 정합을 하고 이제 정상 장기와 종양을 분할한 뒤에 종양을 식별 최적화하고 최종적으로 대사 판독을 결과를 판독서까지 작성해 주는 것까지 AI가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방사선 종양학과에서는 기존 소요 시간이 15시간 걸리던 소요 시간이 2.5시간으로 약 83% 감소할 수가 있고, 회계학과에서는 7.5시간 걸리던 판독서 작성 시간이 96% 절감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환자 30명당 영상 이미지 장기 분할, 대사 판독까지 기존에 25시간이 걸리던 결과를 AI 솔루션을 통해서 30명당 4시간 미만이 소요되게끔 혁신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업계가 직면한 과제가 있는데요. 이제 극복해야 될 과제는 여전히 어려운 민감한 의료 데이터의 접근성입니다. 이제 의료 소프트웨어를 준비하거나 의료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지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큽니다. 그 이유는 민감하기 때문인데요. 민감하기 때문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오른쪽 두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비식별화가 어려운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 진료 중 오진이 발생됐다는 이유 때문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료기기 검증을 둘러싼 의료계와 산업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이제 선진입 후평가, 산업 발전, 규제 기관에 대해서 각각 입장 차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AI 의료기기 규제 같은 경우에는 품목 허가를 받았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의 규제를 통해 또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제 업계를 위해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의료 및 방사선 영상 분석의 AI 투자의 적극적인 확대를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 AI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이제 전체적으로 50% 이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AI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 요인인 이제 저희 나라의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확대가 곧 시장과 산업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업계 리더를 위한 제안인데, 혁신 가속화를 위해서 규제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계와 산업계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학계와 산업계의 연결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아래 그림과 같은데요. 이제 기업이 자신의 기업을 차렸을 때 지나치게 기업 우존적인 의료 데이터 확보 과정이 있습니다. 즉 기업 스스로가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로사항 같은 경우에는 국내 AI 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기업 사례에서 보았듯이 첨단 의료 AI 기술의 개발, 지속성, 가속성을 위해서 산학역 간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고, 지식 이전 및 공동 R&D 프로젝트를 장려함으로써 국내 AI 의료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제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소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연구 혁신에 대한 지원이라고 제목을 지어놨는데요. 연구 중심 병원과 기업, 연구소와의 연계는 시너지를 극대화한다입니다. 이제 하나의 병원에서 R&D를 수행하고 연구를 하고 결과를 내는 것보다 다른 기업과 연구소와 연계하는 게
더 극단적으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래쪽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의료기관과 스타트업의 공동 연구 연계 확대 지원이 필요한 골든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술력이 아까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병원들과 그리고 스타트업을 통해서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같이 연계를 하게 된다면 더욱 빠르게 의료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제안입니다. 지금 현재 의료 테크 혁신에는 점진적으로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이루어내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의료 소프트웨어의 판매는 굉장히 마진이 많이 남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EBIT라는 거는 이제 영업이익을 뜻하는 건데 영업이익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게 아닌 유지가 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술 혁신 기업이 보다 더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R&D 개발의 장애물을 줄이고 자금에 대한 여유와 인력에 대한 확보를 더 편하게 정부에서는 R&D 투자 및 세금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기업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겪는 이제 고민과 같은데요. 현재 의료 사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즉 소프트웨어를 활용했을 때 환자를 진료 진단을 세웠을 때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책임은 누군가에게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 명확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나라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은 더 큰 시장에 나가는 거에 좀 도움을 좀 주고자 해외 각국마다 다른 의료기기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의 의료기기 규제를 마련하고 이제 통과가 된다면 해외 진출하는 것도 조금 더 간편화되고 좀 더 간소화되게 하는 그 간소화된 프로세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행동 촉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계, 학계, 정부 대상, 방사선 과학의 미래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술 혁신을 위해 업무 협력 및 행동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마무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AI가 의료에 접목이 되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규제가 완화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의료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좀 더 좋은 의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AI가 또는 의료 관련한 소프트웨어 시장들이 좀 더 의료 시장에 확실하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화롭게 협력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발표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동혁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책 브리핑 젊은 과학자 기업인 포럼 저희 카라에서 처음 시도를 하게 된 것인데요. 카라가 더욱더 산학연 그리고 청년까지 아울러서 소통, 협력, 교류를 이제 아우르는 그런 채널로서 자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